자, 일단은 18페이지 타임 리밋 펴놓고 아까 했던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했던 얘기 해줄까? 깡소주가 뭐야? 그냥 안주 없이 먹는 소주를 보통 깡소주라고 하지. 근데 선생님 대학교 때는 이 대학교 1학년 때 술은 좀 이제 딱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뭐에 지금은 그게 안 나와. 옛날에 노래방 새우깡이라 그래서 뭔지 아니? 예전에는 노래방을 가면 새우깡을 줬어. 그냥 먹으라고.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도 호프집에 가면은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그 노래방에 가면 이제 새우깡을 주는데 새우깡 크기가 이제 이만해. 엄청 커. 노래방 새우깡이라고 하거든. 진짜 사료야 사료. 진짜 엄청 큰데 그거를 하나 사다가 이제 술을 마시는 걸 깡소주라 그랬어. 새우깡이랑 먹어서 안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면 하나 부셔서 먹고 어느 날 돈 좀 있으면 참치캔 2번 먹으면 이제 혼나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뿅가리 스웨트라는 게 뭐냐면은 포카리 스웨트 있죠. 포카리 스웨트랑 소주를 1대1의 비율로 섞는 거야. 한 병씩. 엄청 빨리 취하지. 그게 뭐 그 무슨 효과라 그러지?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취하는 건지 진짜 그게 빨리 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친구 새끼가 가만히 이제 보더만 야, 그 당시에 포카리 스웨트랑 게토레이를 광고를 할 때 이게 스포츠 이온 음료로 광고하면서 시그니처 그가 뭐였냐면은 물보다 빠른 흡수 이거였다고. 가만히 보더만 야 정우야, 이게 이온 음료니까 물보다 흡수가 빠르면 알코올을 여기에서 섞으면 흡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적은 양으로 금방 어차피 술의 목적이 약간 취함이잖아. 어우씨,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 아 그래? 그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유명했던 건데 우리 이제 주전자에다가 포카리 스웨트를 넣고 소주를 넣고 먹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어. 그 안질뱅이 술이라고 하니? 못 일어나는 거야. 그 예전에 건국대, 지금은 글로컬 캠퍼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건대 충주 캠퍼스. 거기 옆에 가면 딸기밭이 있었어. 그 딸기밭에서 뭘 팔았냐면 딸기주를 팔았거든. 그 친구가 이제 건대 충주 다녀가지고 놀러 갔는데 술을 한 잔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딸기주를 파는 데를 갔는데 걔가 내가 술을 잘 못 먹거든.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야, 씨발 이거 뭐냐? 진짜 맛있다 먹는데 걔가 야, 너 그만 먹어. 이거 안질뱅이 술이야. 그랬더니 무슨 말이었더만 먹을 땐 먹는데 못 일어나 나중에. 약간 앉아서 먹는 데였거든. 야, 무슨 말이야? 취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딱 먹었는데 한 잔 먹다가 친구가 야, 가자. 그래. 그러니까는 먹을 때는 너무 맛있지만 들어가면 이게 알코올이 되잖아. 와, 그 뿅가리 스웨트가 이제 소주 한 병인데 약간 2병 반의 효과가 나타나거든. 진짜 맛있어. 나중에 대학 가면 꼭 해봐. 집에다 가끔씩 내가 이제 그때 생각나가지고 이제 집에서 술을 거의 안 먹는데 어쩌다 술 한 잔 마실 때 술을 못 먹으니까 소주 한 2잔에다가 막 오렌지 주스 타고 뭐도 타고 먹어보거든. 약간 칵테일 바 느낌으로. 이거에다가 소주 2잔 타서 먹어봤어. 어떨 것 같아? 개맛 없어. 한 잔 딱 먹고 버리자. 이거 아무튼 먹고 피곤하지. 여러분들 이제 또 뭐 자수서다 뭐 이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수서다 학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람이 무의식적인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죠. 이 신체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그 에너지량의 30%를 뇌에서 쓴다고 하더라고. 이제 상대적 크기 비율을 따지면 뇌는 요만하잖아. 뭐 태연이는 크네. 그지? 이제 신체 비율을 따졌을 때는 되게 작은 크기인데 에너지의 30%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어떤 그 공부 유튜버가 그러더라고. 고3이 살찌는 건 공부 안 하는 거라고. 공부하라고.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되게 힘들어요. 체력 소모도 크고요. 뭐 꼭 체력이라는 게 뭐 들고 뛰고 하는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만으로 우리가 지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요거 사다 놨는데 좀 많이 드시진 말고, 비싸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 누구 하나라도 수업 시간에 갑자기 극 한다, 트름을 한다, 이건 버리는 거야 갖다가. 근데 이 몇 번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왜 탄산 안 사다 놓는지. 예전에 저쪽 학원에 있을 때 애들이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와라고 카드를 주니까 이제 몇몇 애들이 콜라를 사온 거야 지가. 그냥 뭐 그냥 냅뒀지. 근데 수업 시간에 꼭꼭 아이 더러워가지고. 자,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18페이지 리밋 2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여기서 수업을 한번 이제 해설 강의로 끊고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이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시즌 4-1주차 문학을 조금 더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현대시랑 현대 소설이 나옵니다. 요거 조금 더 하고 이제 소설 독해의 원리를 조금만 더 살펴볼 거야. 찬우야, 그 전화 좀 받아줄래? 그리고 나서 시즌 2-3 우리 EBS 고전 씨가 정리하는 거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 칠판 필기로 요 위로 못해. 팔이 안 올라가. 안타까워하라고. 선생이 지금 진짜 너무 아파. 큰일 났네 진짜. 아무튼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28분 우리 그 교재 18페이지에 28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시간 재서 먼저 풀고 진행을 할게. 자, 준비되셨죠? 합니다. 시작.
자, 다 푸셨죠? 같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판을 잘 못 써. 그냥 좀 이해를 해줘. 지훈아, 너 킥보드 타? 타지 마. 그 목숨 걸고 타는 거야, 그거. 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 킥보드 누가 좀 사가라. 저 집사람이 갖다 버린다고 난리다. 2년 전에 저거 60만 원 주고 산 건데, 정확하게 59만 8천 원 주고 산 건데, 저 갖다 버린다고 난리다. 아까워서 어떡하냐. 에휴, 그래서 내 자전거 독한 밥 먹고 비싸고 좋은 거 사려고 자전거 그 대리점에 갔다. 평교 앞에 그 내 단골이거든. 거기 사장님이랑도 알고 지내. 우리 집 모든 자전거를 다 거기서 샀거든. 딱 갔는데 자전거 좋은 거 하나 사러 왔다고 했더만 가격대를 어떻게 잡으셨니 해서 난 자전거가 거기서 거긴 줄 알았어. 우리 가온이 자전거가 38만 원인가 그렇거든. 그냥 그쯤 어딘 줄 알았지. 좋은 걸 해봐야 50만 원 하겠지. 응? 가오가 있지. 아이, 가격은 됐다고. 갑자기 뭘 탁 꺼내. 이게 텅스텐으로 된 건데, 가볍다고. 내가 가벼운 거 알아봤거든. 한 손으로 막 들려. 11kg래나? 가볍잖아. 그래서, 이거 좋다고. 얼마냐고. 350만 원. 안녕히 계세요. 야, 자전거를 300만 원씩 어떻게 주고 사? 원래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거니? 너 깜짝 놀랐어. 그 사장님 앞에서는 그러냐고 터프한 척. 조금만 생각하겠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지. 야, 어이씨, 너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자전거가 집에 하나 있긴 한데 한 10년 됐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자전거가 비명을 질러. 끄악! 이러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져가서 그 대리점 사장님한테 자전거가 많이 아파요.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만은 그 WD-40이라 그러잖아. 윤활유 같은 거. 뿌려주고 했는데 야외에 세워놓으니까 또 씻겨나가고 또 비명 지르고. 아이씨, 그래가지고 손잡이도 딱 달아가지고 그게 맨들맨들해지고 해서 하나 살려고 그랬다가 나 진짜 몰랐어.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줄. 자, 일문단을 잠깐 보시면은 요거 이제 글, 가나 두 개로 되어 있죠. 일단은 원리만 하나 알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 읽고 풀고 나머지를 나 읽고 풀고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자! 요거를 잠깐만 읽어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말 했죠. 지문이라는 게 서술된 순서와 정리하는 순서가 좀 역행할 때가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적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은 이 과학이 과학 탐구의 합리성에 있다고 해. 그리고 그 과학 탐구의 합리성은 경험적 자료의 객관성과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추구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지문 정리는 사실 밑에서부터 위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까진 가능할 것 같아. 글자가 좀 날아갈 거야. 너무 아파. 경험적 자료의 객관성과 내 유튜브 처음 보는 애들은 나 글자 더럽게 못 쓰는 줄 알겠다. 나 글자 꽤 잘. 너는 꼭 기억해. 내년에 너는 여기서 교재 작업 알바할 거야. 진짜로 농담 아니야. 대학 가까운 데 가야 돼. 나한테 수시 상담하는데 무슨 마산이요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다잉. 아주대 가. 그냥 아주대. 알겠지? 출퇴근하기 편하게. 아니면 저 오산에 그 오산 전문대 있어. 거기 가든가. 넌 내년에 여기서 나랑 교재 작업해야 돼.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추구함으로써니까 얘가 원인 정보가 되는 거죠. 순서상.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과학의 합리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정리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정리하면 이런 정도 느낌. 사실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야 이 지문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정리 포인트가 나오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는 과정에서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 가에 합리성이라고 과학탐구의 합리성을 중심축으로 잡아놨죠. 지문 나를 보시면 뭐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이 헨슨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탐구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된다. 결국은 가와 나가 전체적으로 묶이는 거지. 과학탐구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극단적인 요령이긴 한데 글 가나가 있을 때 이거를 가 읽고 문제 풀고 나 읽고 문제 푸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요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한다면 가의 1문단과 나의 1문단을 읽은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도 되게 방법이겠지. 왜 그럴까? 지문 두 개는 분명히 연동이 되거든. 그래서 순서상 비문학까지 문제와 선택지를 훑어보라는 말을 사실 양심상 못해. 되게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뭐는 했었지? 훑어읽기는 했죠. 훑어읽기가 뭐였니? 1문단 읽고 각 문단에 첫 문장 본다 그랬지? 요거를 조금 변칙적으로 이용하면 가, 나 이걸 주제통합지문이라 그래. 주제통합지문이 나왔을 땐 가의 1문단, 나의 1문단 읽고 각 문단의 첫 문장을 훑어본 다음에 독해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야. 그래서 과학탐구의 합리성에 대한 지문으로 두 개가 묶여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고요. 1문단은 뭐 잠깐 훑어봤죠. 그 다음에 2문단을 보시면 베이컨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셨을 때 여기 귀납주의자라고 되어 있으면 머릿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역이라는 게 떠오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국어 영역은 양면적 단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귀납, 연역.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수험생이라면 귀납과 연역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지. 귀납이라는 것은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보편성을 찾는 거고 연역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정해놓고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거고 요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1년, 2년, 3년 까마귀를 막 보니까 까마귀가 다 검정색이야. 아, 까마귀는 검어. 이게 이제 귀납이고 까마귀는 검을 거야 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까마귀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연역이고 그죠? 요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나서 연결어를 보니까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뭘로 넘어오게 된 거야? 가설 연역법으로 넘어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귀납과 연역의 맞물림을 예측을 하셨어야 되고 그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물 이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이커가 귀납을 했는데 흉 때문에 욕을 먹었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누구?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이 이제 연역으로 바꾼 거야.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4등급, 5등급 학생들 기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전체적인 골격 정도는 잡을 수 있지. 그죠? 그 정도를 못한다는 거는 그건 게으른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미리 반화. 논리 실증자의자들과 포퍼 같은 누구야? 전통적 과학 철학자죠. 그러면 전통적 과학 철학자라는 범주 안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두 명이 포함되는 거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선생님이 3번 문항을 범주의 개념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요것만 조금만 좀 눈여겨봅시다. 자, 그 여기서 우리가 또 센스 있게 읽는다면 가설 연역법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를 하겠죠. 그러면은 3번 문제 선택지를 쭉 한번 보고 푸는 방법도 있지. 그죠?
그런 건 센스 있게 이용하시면 되고, 최소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밑줄 그어져 있다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그렇다면 그 아래 이어지는 내용이 가설 연역법에 대한 구체화 정보일 거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고 지워야 되는데, 잠깐만 갈까? 자기야 좋아? 선생님 팔이 다쳐가지고 칠판을 못 쓰는데 걱정 안 돼? 안 되네. 야 이 새끼야, 좀 형식적으로라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와 씨발 영혼이 진짜 사하라 사막이다. 바짝 말랐다. 걱정되지? 어서 개수작이야 뻥치지 마. 이거 큰일 났네 진짜. 갔는데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요 앞에 위일정형외과? 요 앞 건물에 있거든? 거기를 갔는데 뭐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병원을 분석할 만한 능력은 없으니까 성추행 당한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은 게 딱 이거 입고 갔어. 이거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갔거든? 딱 이화 셔츠 입고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 여기 꺾이는 부분에 무슨 인대 영양 주사를 맞는데 그게 3만 원이야. 처음에 놀란 게 주사 바늘이 이만해. 그러니까 원래 나 주사 맞을 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거든? 그날은 봤어 이러고, 와 씨발 이거 잘하면 뚫리겠다 이러고, 내가 이거 다 들어가요 그때 다 들어간대. 와 신기하더라고. 아파 좀. 그래서 이러니까 아프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 원래 아파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무튼 맞았는데 이게 웃긴 건 여기 맞아야 되길 거들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 이게 그 스판이라고 하지. 옷 스판이 전혀 없는 와이셔츠라서 이게 안 올라가. 누가 뭐 여기 근육이 좋아서 안 올라가는 줄 알겠다. 그냥 이게 안 올라가는 옷이야. 몇 번 올리려고 그랬다 안 올라가는데요. 그랬더니 벗으래. 안에 아무것도 안, 지금도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 내가 벗으면 되게 여기 안분지족이라니까. 안타까움이 있어. 여기 이제 상상하지 마. 벗어요 그랬더니 벗으래. 그래서 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했더니 괜찮대. 내가 안 괜찮아. 옆에 간호사 2명이 이러고 서 있는데 민망하잖아. 어떻게 벗었지. 벗어서 주사를 맞았어. 아주 부끄럽게 옷을 이렇게 추미고 하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 받아보셨으면 알 겁니다. 간이 침대가 있잖아. 거기에 누워서 맞잖아 보통. 근데 앉으래. 걸터 앉으래. 앉으면은 뭐 이렇게 전기파 같은 건데 망치같이 생긴 건데 총처럼 똑똑똑똑똑똑 쏴. 졸라 아파 그것도. 벗으래. 예? 벗으래. 어떻게 씨발 벗어지고 안 올라가니까. 근데 진짜 너희들 이렇게 짝꿍처럼 앉아있듯이 내가 앉았으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간호사가 계속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10분을 넘게. 제일 민망한 게 뭐냐면 곁담이 여기가 씨발 워터파크 개장을 했어. 아니 긴장되니까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를 바라보면서 떠떠떠떠떠떠떠. 부끄러워가지고 씨. 곁땀이 너무 나가지고 저기 수건 같은 거 없냐고.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곁땀 난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냥 망설여서 그랬더니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나 부끄럽다고. 여기 가리려고 그랬는 줄 아나 봐.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기 땀이 많이 나서 그런다고 뭘 좀 달라고 하니까는 티슈 몇 장 뽑아줘가지고 겨드랑이에다 티슈 꽂고 이러고 있었네. 나 진짜 부끄럽고 민망하고 낫지도 않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껜가 한의원을 갔는데, 어제 갔구나. 한의원 갔는데 이게 한의원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난 한의원이 체질인가 봐. 한의원이 더 낫더라고. 근데 이게 완치가 되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있다고? 야, 너 가는 건 순서 없어. 너도 이런 말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요 밑으로 이제 가설 연역법을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조금 더 읽어 볼게요. 팔이 너무 아파.
과학 이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대충 쓸게 미안한데 진짜 팔이 안 올라가. 가설 도입과 가설 평가로 나누는데, 그러나 가설은 요 얘기 잠깐 먼저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이 비문학의 지문 독해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문을 잘 읽고 다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퍼펙트한 건데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파이널 강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단순하게 국어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통 국어를 단순하게 가르치면서 복잡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 파이널에 가서 단순하게 하거든.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뭐 내가 니네 인생 망가뜨리려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내가 지문을 읽는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제 예감입니다.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잠깐 넣어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잖아.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안책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밑줄이 그어졌죠. 그러면 이 뒤로 이어지는 가설 연역법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야. 당연히 3번 문제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러나는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죠. 요런 느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쳤던 거야. 반면 특히 이런 연결어 중요하다, 뭐는 어떻게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가르쳤던 게, 사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모든 그런 기본적인 디테일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활용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해.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기억이 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일종의 자양분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장이 좀 중요할 게 건드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시라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출제 예감 또는 정보의 중심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풀진 못합니다. 그죠? 조금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봤을 땐 읽었을 때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나는 요소들을 활용을 하되, 긴가민가 싶으면은 우리가 지문을 순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지. 그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문을 독해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문의 스캐닝입니다. 아니 미안. 다시 쓸게. 지문의 스캐닝을 통해서 선지의 위치에 빠른 파악을 하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지문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지금 화면엔 안 보이지만 베이컨이나 흉 같은 저런 인물이 나왔던 것은 이 문단밖에 안 나와. 베이컨이랑 흉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지를 읽을 때 4번의 1번 선지 같은 경우 베이컨을 건드리잖아. 그죠? 2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2번의 3번 선지 보세요. 전통적 과학자들은 베이컨에 대한 베이컨 흉 여기밖에 안 건드리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스캐닝해서 선지를 좀 더 빨리 찾으려는 그 일종의 맵을 그리는 거야. 지도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두 가지를 가르쳤던 거야. 첫 번째, 지문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핵심어를 기준으로 읽어라. 두 번째, 선지는 위치 정보와 확인 정보로 구성된다. 그게 다 나름대로 나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문학의 지문 독해라는 것은 두 가지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를 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지시어나 연결어를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야. 자, 다시 볼게. 그러면 그러나 가설은 비합리적이거나 직관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과 도입 과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성은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고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2단계인 평가 과정에서만 확보된대. 요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뭐 지문 내용을 설명하려는 강의는 아니지만, 자,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좀 비합리적이고 좀 직관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대. 그래서 그 가설을 도입하는 과정과 그 가설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나누었을 때 이 가설의 도입은 논리성이 확보가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런데 우리가 요 위에 정리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볼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 거였어. 자료의 객관성과 논리의 타당성이 있어야 합리가 나오는데 가설의 도입 같은 경우는 논리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합리성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조건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합리성이 적용되는 것은 평가 과정일 수밖에 없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다? 가설 연역법이다. 연역법이니까 일단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설을 평가하는 것. 뭐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택지 몇 개 확인할 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 3문단을 보시면 초기에 논리 실증주의자들, 자 여기서 집중을 해봐. 지문이 어려워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논리 지문 나오고 특히 명제 지문 나오면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과학 지문 나오면 좀 거부감이 생겨. 경제 지문 나오면 읽기도 전에 스트레스부터 받고. 솔직히 수능 보는 그 순간부터 짜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경 학원 오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 그 직관 생각하지. 나도 똑같아. 출근하면서 귀가 생각해. 사람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잖아.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순간이라는 게 있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그런 거야. 버텨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조금만 디테일하게 온다면 어렵더라도 우리는 버텨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그죠?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 실패를 할지라도 방법을 고민하자. 자, 여기 잠깐 봅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은 단어를 가라 그랬죠. 일단 논리실증주의자는 잡아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 참이면 가설도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검증주의를 주창했대요. 근데 선생님은 검증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제 굳이 설명하면은 요 문장을 봤을 때 A라는 A인, A하는 B 하면은 요게 무슨 어가 되는 거고 요게 핵심어가 되는 거고 요 A가 뭐야? 얘가 B를 뭐 해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이 참이면 가설도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는 설명해 준 거고 핵심어는 검증주의야. 일단 그 검증주의 단어를 잡자. 그 다음에 이는 무엇은? 검증주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쩌고 저쩌고 뭐뭐하는 다시 나왔죠. 요게 핵심어죠. 후건 긍정의 오류가 생긴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한 오류를 깨달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자 문제를 발견했어.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그 대안이 뭐야? 경험적 자료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대. 그래서 제시, 문제, 대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사이드 메모를 하면은 제시, 문제, 미안 글자가 안 써. 그냥 대충 봐. 제시, 문제, 대안 이렇게 사이드 메모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입증이란 요 입증이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 조금 잘 보라는 뜻이죠. 쭉 읽어보니까 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왜? 연역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당연히 그것과 맞물려 있는 귀납이라는 단어도 유의미한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이 단어 4-5개의 조합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좀 실전화 되어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반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왔어.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죠. 반면이라는 연결어는 두 가지. 첫 번째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정보를 맞물려서 정리해라. 화면을 조금만 줄일게 선생님이. 조금 글자가 작아졌을 건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맞물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반면 포포는 이제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러면은 논리실증주의자 포포가 맞물려 있는 상태고 가설을 경험적 자료는 가설을 뭐 할 뿐이다. 반증할 뿐이다. 자, 요 문장을 보세요.
경험적 자료는 가설을 입증한다 그랬고 포퍼는 맞물려 있는 거야. 경험적 자료는 가설을 반증한다 그랬어. 그러면 입증과 반증이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 2등급 애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무엇만 기억하자. 아, 논리실증주의자에는 입증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포퍼는 반증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요렇게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반증주의는 반증하니까 반증. 그럼 검증주의, 반증주의 또 맞물려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건 부정의 규칙이다. 후건 긍정. 긍정, 부정, 오류, 규칙.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연역적으로 타당하다. 논리실증주의자들과 달리 귀납추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얘는 무엇만이다. 연역추론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지. 이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조차 안 하면은 실력 향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역은 다른 영역이랑은 달리 기본적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서 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했는가가 내 실력을 끌어올려. 그리고 잠깐 봅시다. 선생님이 이 문단에서 잠깐 반호라고 했었던 게 있어.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둘 다 어디에 들어가? 전통적 과학철학자에 들어가죠. 그럼 지문을 잠깐만 보면 전통적 과학철학자들이 그죠? 무엇을 사용했는데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논리실증주의자들과 포퍼 같은 전통적 과학자들이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가설 연역법을 사용했는데 이 가설 연역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 봐. 얘가 상위범주고 그죠? 이 밑에 몇 명이 갈라져 나온 거야. 지금 3문단을 보면은 논리실증주의자와 뭐가 나온 거야? 포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후건 긍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경험적 자료가 입증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검증주의. 포퍼는 반증주의고 얘는 후건 부정의 규칙이고 얘는 경험적 자료가 입증이 아니라 반증이야 해서 반면 글자 더럽게 못 쓰네. 반면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맞물린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100% 맞물릴 수도 있지만 조금 안 맞물림이 조금 덜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볼까? 그럼 결국엔 이 둘 사이에 뭘 이야기한 거야? 차이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을 보시면 이 부분은 두 가지. 첫 번째 다만이라는 연결어 되게 중요한 연결어라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을 읽으시면 요거 공통점 나오는 건 알겠지? 그죠? 그래서 차이점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기로 하는 게 공통정보를 주의하라 그랬지? 그래서 요 부분 마지막 요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2-1번 선지입니다. 포퍼는 경험적 자료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문장 읽으시면 둘 다 객관적은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야. 출제, 예강. 공통점, 요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 핵심어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러면 수능을 때려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수학 예전에 선생님 M사 근무할 때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한테 학생 하나가 이걸로 얘기해 줄까? 저기 애사 근무할 때 그 정모 씨 아드님의 모 정식 선생님이랑 나랑 되게 친하거든.
그러니까 정쌤이랑 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노가리 뻐꾸기 딱 날면 노가리 까고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막 이러고 있는데 권성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이과생이었어. 그 정쌤이 이제 수업하는 교재, 수학 교재를 딱 들고 오더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정쌤이 그래 뭐 질문 어떤 거 하더만 이걸 책을 딱 이렇게 올려놔. 질문표 뭐 그랬더만 미적분 책이었나 봐. 나는 껍데기를 못 봤거든. 선생님 이게 미적분인데요. 그래서 그래 질문 어디 빨리 펴. 그랬더만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이야? 그 정쌤이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그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서 너는 바라는 게 뭐니? 그랬더만은 미적분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줄 수 있니? 야 장난해? 똑같은 거예요.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수능을 때려치는 거야.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원은 그러한 위로를 제공해 주면서 너희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고 마약을 팔아. 남은 수능 며칠 남았니? 아무 100일 남았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100일의 기적을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으나 학원을 믿지 마세요. 학원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마무리만 잘하면 괜찮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2년 반 동안 쎄 빠지게 놀았는데 나머지 3개월 빡세게 공부한다고 대학을 가? 이게 무슨 중간고사 대비하니? 솔직히 말할까 니네는 나머지 3개월도 그렇게 빡세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오늘은 일단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고 잘 거잖아.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기적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 이게 무슨 말이야? 기적은 기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발생할 확률적 분포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죠? 근데 100일의 기적이라며. 그 기적이 발생할 확률이 몇 %나 있겠어. 기적을 바라보고 뜬구름 잡지 마시고 이 순간에 발버둥을 치셔서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되겠지. 뭐가 돼도 되지 사람은. 뒤지진 않겠지. 집중을 하고 발버둥을 치세요. 그래서 2-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좀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3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일부러 범주를 이렇게 적어드린 거야. 그럼 잘 봐. 이게 상위 개념이 된 거지. 밑으로 논리실증주의자 포퍼가 내려왔죠. 그럼 이 가설연역법이라는 것은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됐니? 단지 얘는 귀납을 조금 받아들이고 얘는 귀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3-1번 선지를 봅시다. 반증주의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반증주의가 포퍼 쪽 정보 이렇게 읽어야 돼. 그죠? 3-1번 예측 도출 과정에서만 연역 아니죠. 얘는 그냥 다 연역이어야 하는 거지. 그죠? 그 과정에서만 연역이 아니라. 그래서 3번 문제 틀린 거 몇 번? 1번이고요. 선택지 하나 더 볼 겁니다. 2번 선지 볼게요. 검증주의와 반증주의는 모두 다시 말하면 논리와 포퍼. 그죠? 모두 가설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가설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무엇이? 가설 연역법이 가설을 평가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설 연역법이 가설을 뭐 할 때 쓰는 거다? 평가할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상위 범주의 정보이므로 검증주의건 반증주의건 가설을 평가할 때 써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지. 이런 느낌으로 3-3, 4, 5번 선지도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됐니? 조금 까다롭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범주를 좀 잡아드려 봤어. 그래서 범주화의 선택지가 어떤 느낌인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냥 단순 일치성 문제라서 뭐 그냥 여러분들 해설 보시든가 뭐 하신가 하면 되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4번 문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요 문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요 문제 유형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화면을 키우면 너무 크네요. 누가 누구에게 요 선택지 원리를 기억을 하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할 거야. 함정 포인트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가 되게 중요해. 자,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1번 선지만 가지고 해볼게요. 포포가 누구에게 말할 거야? 베이컨에게 말할 거야. 경험적 자료로부터 보편적 자연법칙을 도출하는 당신. 태연아, 여기서 당신이 누구야, 그러면? 베이컨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일치성을 좀 꽈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밑줄 친 요 문장이 누구와의 일치성이면 되는 거야. 베이컨과의 일치성이면 되는 거야. 그 베이컨 쪽 읽으면 요 문장 똑같이 나와. 됐니? 사실은 두 번째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포포랑 베이컨은 사이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돼. 이 문단을 보시면은 베이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휴미 비판을 하고 휴미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게 포포잖아. 그러니까 베이컨이랑 포포는 친할 수가 없겠지. 이렇게 선택지를 두 번씩 확인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2번 선지. 3번 헨슨은 지문 나에 나오긴 하는데 헨슨이 누구에게 논리실증주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 경험적 자료는 뭐 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이게 누구와의 일치성이어야 돼, 태연아? 문장을 봐. 헨슨이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 뭐라 그랬대? 야, 경험적 자료는 왜곡될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 말이잖아. 그럼 파란색으로 밑줄 친 요 문장은 누구와의 정보 일치여야 하는 거야. 그렇지.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부분을 놓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문 정보와 선택지를 맞춰나가는 과정이 너무 추상화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유형 자체가. 자,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요거를 기억하시고 포인트를 따서 누구와의 일치성으로 가야 하는가를 먼저 정하세요. 그래서 그걸로만 보시면 그냥 일치성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유형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4번의 답이 4번일 건데 이거 하나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글이 포포에게 뭐라 그랬대요?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설이 반증되지 않으면 참이다. 그것은 당신의 경우 요거는 누구와의 일치성이 돼야 되는 거야? 포포와의 일치성이 되는 거죠. 포포는 그런데 반증되지 않으면 참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반증은 반증일 뿐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포포와의 일치성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나머지는 다 일치성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 이거 그냥 해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설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가지고 오세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넘어갈게. 자, 그럼 우리가 18페이지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화면을 좀 축소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이 주제통합 지문을 읽을 때는 자 1번 가의 1문단, 나의 1문단을 요렇게 조금 같이 읽어보면서 지문을 시작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훑어 읽기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문단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핵심어만 좀 잘 이용해도 기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수업의 가장 본질적인 포인트는 뭐야? 출제 예감인데 그 출제 예감을 잡아주는 가장 쉬운 요령이 연결어야.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선생님이 포포와 논리실증주의자 반면이라는 연결어를 어떻게 정리했었는지를 좀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3번 문제 범주화가 어떤 느낌으로 선택지고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지문을 다시 꼼꼼히 읽고 꼼꼼히 정리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독해의 방향성과 원리를 한 5분이면 검토하잖아. 그래서 그날 이 비문학 수업을 복습을 하셔서 긍정적인 올바른 방향으로의 독해 마인드, 흔히 말하는 독해 습관을 자꾸 나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
습관은 절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가 발전을 시켜야 돼. 습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 세뇌야. 자기 세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뇌를 시킬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가 있니? 어떻게 하면 세뇌가 돼? 반복을 하면 세뇌가 되는 거야. 반복 외의 세뇌 방법은 없어. 자기가 자기에게 세뇌를 시켜야 돼. 끊임없이. 그게 비문학이야. 그게 국어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는 뭐 이거 넘어갈 거고요. 22페이지 소설 잠깐만 볼 건데 조금 이따 소설 독해는 다른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놓치면서 풀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소설을 읽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문의 큰 아웃라인, 흔히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을 취합하는 줄거리 정도는 기억해야지. 자, 앞문단에서 누가 나와? 누님이 나오죠. 누님이 집안일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14번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요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봐. 그럼 뭘까? 농약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의 포인트는 아버지가 등장을 한 거고, 인물, 사건이라기보다는 요건 이제 가치관 쪽에 해당하는데, 아버지는 농약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 나오죠.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요 문장. 난 아버지의 그런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요 문장 정도는 딱 잡아 주셨어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좀 약간 멍청해,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뭐다? 아버지는 비료를 뿌렸다, 안 뿌렸다? 안 뿌렸다? 뿌렸다. 농약을 마구 뿌렸다. 이 정보를 찾아야 그 다음에 가족들이 농약에 중독돼서 이제 비극적인 상황에 맞이하는 내용이 연결되는 거지. 그렇다면 인물, 사건, 배경 꼼꼼하게 못 찾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는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셨어야 되는 거야. 아, 누님이구나. 집안일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농약이구나. 아, 아버지는 농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런 아버지가 좀 멍청하게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농약을 뿌렸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비극적 상황에 놓였구나. 요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거리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물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만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황새 구해주는데 뭐 이제 동물원에 가고 뭐 이런 내용은 쉽죠. 그러니까 지문 정보가 그렇게 어렵게 정리되진 않을 건데, 선택지 몇 개만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11번의 1번 선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건 극단적인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병치라고 나오면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이 병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되게 까다로운데, 이 병치형 소설 지문을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게 2012년 고3 3월 모의고사, 그 당시에 양귀자 씨의 밤의 일기라는 소설이 나왔었고, 그때 병치를 봤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겠죠. 그럼 A라는 사건에 놓여있는 인물 가와 인물 나가 있을 수 있겠지. B라는 사건에 놓여있는 인물 다와 인물 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 우영우 드라마를 예를 들어보면은 우영우와 어떤 인물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 계속 우영우만 나오니? 권모술수, 권모식이 걔랑 또 어떤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 이게 계속 지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번갈아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A 파트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를 골라내야 되고, B 파트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를 골라서 우리가 재조합을 해야 돼.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장담하는데 니네 여기 있는데 한 명도 못해. 어지간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0여 년에도 이 구조의 지문 나왔을 때 애들이 막 개판 5분장이 된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인물이 나왔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요 두 개 사건이 연결도 안 돼. 다른 사건이야. 이런 걸 병치라 그래. 선생님이 그 2012년 이후에 병치형 구조를 모의고사나 교과서나 등등등의 교재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수업이라 그랬죠. 병치라고 나오면 지우세요. 졸지 마! 레이저 쏴버릴 거야 이 새끼야.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졸지 마! 이씨. 지금 선생이 팔이 부러지는 고통을 참고 수업을 하는데 졸아? 네! 아파 씨. 그 다음에 묘사는 항상 찾아놓으라 그랬죠. 이 묘사를 미리 찾아놓지 않으면 지문 다시 검토하고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소설을 읽을 때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한번 훑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묘사를 찾을지 말지를 정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자, 내부의 서술자. 서술자라고 나오면 뭘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시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내부의 서술자니까 1인칭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로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으셔야 돼.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건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 거고, 하나만 이거 좀 이따 얘기하자. 그 다음에 어디를 잠깐 피실 거냐면,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 강의를 끊을 수가 없어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금 몇 가지를 더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 한 9분만 재고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 힘들지? 참아. 할 수 있어 너희는. 요거 금요일 수업이랑 목요일 수업은 끊고 다시 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꼬이더라고. 한 9분 정도만 잴게요. 34페이지부터 이거 9분이면 충분히 다 풀 겁니다. 어제 보니까 한 8분 정도만 다 풀더라고.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할게요. 시작.
자, 같이 좀 봅시다. 첫 번째 34페이지에 이제 시 2개 나왔는데 오늘 수업의 목표가 현대시 독해는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만 요거를 좀 미리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주요 작가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작품은 김수영 씨의 작품이죠. 김수영 씨의 작품이 수능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7년 수능일 거야 아마. 18년인가? 뭐 까먹었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수영 씨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 1960년대 군사독재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시로 많이 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됐고요. 그 시는 누는 뭐하고 있으니 살아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해서 가슴속에 있는 가래를 뱉어내자. 그건 당연히 가래가 부정이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김수영 씨 작품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요거 이제 내신형으로도 좀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 요거를 읽으라고 했던 거는 그 두 번째 작품 중에서 오장환 씨의 성탄제라는 요것 때문에 좀 읽어보라고 한 건데 일단은 큰 틀로만 간단하게 읽으면 모든 문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의 큰 틀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자,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 작품의 상황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이 3번 문항의 보기를 읽으셨기 때문에 상황은 일제일 겁니다. 그죠? 그 일제 치하 속에 일제의 핍박과 서러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삶을 이야기할 건데 3번 문제 보기를 읽고 작품을 읽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 시에서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상징적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태연아? 사슴이 되는 거고요. 이 사슴이 뭐 이제 엄마 사슴이건 애기 사슴이건 뭘 흘려? 피를 흘리죠. 참고로 문학에서 이 피라는 시어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갈 때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갈 때 접근적 요소가 좀 정해져 있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가 긍정적으로 갈 때는 사람은 피가 있어야 살잖아.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또는 희생이다 라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뭐 희생이 왜 긍정인지 모르겠어. 국가가 어려우면 뭐 자꾸 씨발 백성들 보고 국민들 보고 희생하라 그래. 국민들이 희생하는 게 어려우니까 세금을 내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잖아. 니네가 좀 희생하라고. 이런 요즘 뉴스 볼 때마다 내가 빡쳐가지고 유튜브를 촬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해. 잡혀가면 어떡해. 나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할 거야. 부정으로 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죽음이나 파괴가 되는 거고 뭐 고통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 거고요. 그러면은 자 내용을 바꿔서 일제를 나타내주는 시어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몰입꾼 빨리 할게요. 그냥 몰입꾼이 있겠죠. 그 다음에 2연을 3면을 잠깐 보면은 몰입꾼 대신에 포수 그 다음에 사냥개가 나오겠죠. 그지?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 시어 2개를 질문을 해보자. 횃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범과 늑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연아, 횃불은 긍정으로 가야 될까 부정으로 가야 될까? 그렇지. 밤이 어두운 거고 횃불은 밝은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1년을 읽으셨을 때 산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어둡다라는 게 일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오셨을 거야. 근데 이거를 맥락을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황에 대한 반응을 찾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를 고려하라는 거야? 맥락을 고려하라는 거야. 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횃불은 밝은 거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횃불은 몰입꾼 또는 포수가 사냥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표범과 늑대는 육식동물이니까 얘네들이 사슴을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정이겠지 이러면 돼, 안 돼? 얘네들도 사냥을 당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했을 때 표범과 늑대도 부정으로 가지 말고 사슴과 맥락을 같이 해야겠죠. 사냥을 당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몇 번 문항을 잠깐 보실 거냐면은 3번 문항에 3번 손지를 잠깐 볼 겁니다. 3번 문항에 미안 4번 3번이 아니라 4번 손지를 잠깐 보시면 사슴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수나 몰입꾼과 동일시되는 표범과 늑대. 다시 읽을까? 포수나 몰입꾼과 동일시되는 표범 아니죠.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그냥 긍정 부정 찾는 거 우리 할 수 있어. 그죠?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맥락을 고려해라. 그래서 시어를 함부로 가지 마라. 문학에선 맥락이 중요하다. 그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시를 읽으라고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3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문학이기 때문에 맥락 고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좀 오늘은 빡빡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소설을 읽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냐면은, 원래 저 위에서부터 적어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적을게.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쉽게 가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나는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지만, 얘를 좀 쉽게 접근을 하는 마인드로 간다면 이거는 시에서도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누가 뭐 하지? 어디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얹어줄 거야. 두세 가지, 참 말을 잘못했어. 플러스 기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줘? 내면이라고 해도 되고 정서적 태도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사건을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독해의 핵심이니까 사건을 정리할 때는 두 가지만. 첫 번째, 특정 소재의 활용 유무가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작품이랑 연결시키면 황새라는 소재가 사용됐던 거고, 근대화의 피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농약이라는 소재가 사용됐던 거예요, 아까는. 그죠? 정상국의 동행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 키 큰 사내 형사죠. 형사가 억구에게 뭘 주니? 담배를 주죠. 그런 특정 소재 활용 유무를 판단하시든가, 아니면 참고로 특정 소재 활용 유무는 내가 판단을 조금 못해도 됩니다. 그 소재를 시험 문제로 내고 싶다면은 무조건 그 소재를 체크 포인트로 이렇게 네모를 쳐주든 밑줄을 긋든 해줄 거 아니야. 그죠? 조금 못 찾아도 돼요, 사실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굳이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는 비문학을 읽건 문학을 읽건 본질적인 것은 뭐야?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보만 찾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소재의 활용 유무를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두 번째, 근데 내용 이해 측면에서 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과성. 자,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지문을 조금만 읽어보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일단 누가 이게 그냥 대충 할게. 갈까? 뭔 개소리지? 내일은 참 다음 국어 시간까지 교재 2권 내셔야 돼. 2-3주차랑 지금 하고 있는 4-1주차. 지훈이가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밖에 저기 미제 출자 붙였거든. 왜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지훈아, 너 사관왕이야. 등신아,
과제물 좀 내라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일단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과제물을 냈는데 이름이 기록된 거는 교재에 이름 안 쓴 거야. 자, 나중에 저거 여러 장 누적돼서 붙일 데 없으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인스타에 올려버릴 거야. 좀 내. 보경이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름이 있을 거야. 그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나셔야 되고. 좀 해라. 뭐 저 어떡하냐. 아이, 좀 해쳐라. 하나 제대로 안 해. 우리 태연이 봐, 이 새끼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쌍놈 새끼. 몰라, 그냥 찍은 거야. 너가 뭐뭐 했는지 몰라. 자,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과제물 내셔야 돼. 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내는 거야. 참, 다음 국어 시간까지 내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재랑 여기 2-3주차 있잖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내는 겁니다. 뭐 목요일 반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금요일 반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최대한 과제물은 일주일 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보세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면 누가? 선생님이 형사라고 쓸게요. 형사와 억구가 어디서? 그쵸? 애매하죠? 그냥 어떻게 산을 넘어가는 것 같아. 그죠? 같이 뭐 하고 있어? 동행하고 있죠? 그죠? 동행하면서 뭐 하고 있구나? 억구의 앞부분 줄거리 마지막 문장 보세요. 득수를 죽였던 억구의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장면을 계속 끊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줄 친 기억. 억구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면서 그 뒷내용은 누가? 억구와 누가? 억구의 아버지가, 그죠? 어디서? 집이겠지, 집. 그죠? 포인트는 얘는 여기서 과거사를 털어놓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과거의 사건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억구가 형사에게. 과거에 어떤 일? 억구가 집 밖으로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 풍년이네 뭐네 하면서 뭘 쉬고 있더라? 한숨을 쉬고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기분은, 배경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기분은, 억구는 아버지한테, 자, 5번에 2번 선지, 불만이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문학은 표현이 있어야 해석이 돼.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억구는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자, 내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쓴 표현이 있어야 돼. 어떤 표현일까? 아버지가 뭘 쉬고 있다. 한숨을 쉬고 있다. 요렇게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그래. 왜 그럴까? 그 1문단 쪽 밑줄 친 니은 그 윗문장을 봐봐. 변변이 못 나가고 그렇게 이 억울한 놈이 악종으로 날뛰었던 겁니다. 자기가 악종으로 날뛰었대.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집 밖으로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 억구,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불만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요 정도의 인과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성을 못 찾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야? 관련 표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학을 읽으면서 주관적으로 내 느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이. 표현이 있어야 내용이 나온다. 알겠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억구가 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읽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좀 보여만 드릴게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형사가 뭐 하고 있니? 생각에 잠기죠. 근데 요 생각에 잠기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 토끼 이야기가 나오죠. 토끼를 이제 생물 선생님네 집을 담을 넘어가서 구안에 만에 이루고 있어. 자, 질문을 바꿔볼게.
형사는 과거에 토끼를 구할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능력이 있었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자, 니네들이 찾을 거야. 토끼 이야기니까 지문의 위치는 딱 그 위치죠. 지금 선생님이 질문한 대답의 근거를 찾으세요. 나는 토끼를 구할 수 있었어. 내가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찾아봐, 태연아. 보경아, 나는 토끼를 구할 수 있었어. 왜? 사람이니까? 토끼 정도는 구할 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표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문학은.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주야,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그 담장이 높아, 낮아? 낮아. 나는 담장을 넘을 수 있었어. 다시 말하면 토끼를 구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나는 성공에 실패하죠. 왜? 이것도 조심해야 돼. 담장을 넘으면은 생물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길에 나를 발견할 것 같아서. 아니면은 거기 무서운 개가 지금 풀어져 있지. 지금 내 말 맞아? 틀리죠. 무서운 개가 있을지도 몰라. 생물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타이밍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추측적 정보와 사실적 정보를 구분하라 그랬지. 나는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한 거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몇몇 학생들은 이제 이상한 거야. 아니, 기껏 억구와 형사 이야기하다가 토끼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어떤 연결성을 가진 상태에서 지문 구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토끼를 구해서 못 구했어. 못 구했죠. 전체적으로 억구는 여기다 적을게요. 억구는 병이 걸렸죠. 그죠? 중략줄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무엇을? 자기는 아빠 무덤에 가서 죽을 결심을 하죠. 그치? 그런데 이 형사는 이 억구에게 무엇을 느껴? 연민을 느껴. 그러면은 억구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인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이 억구가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토끼랑 연결되는 거겠지. 근데 나는 과거에 토끼를 못 구했어.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억구가 저기로 걸어가니까 난 안다고. 저기 걸어가서 자살할 생각이라는 걸. 지문에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줘? 담배를 주고 하루에 몇 가치만 펴라. 한 가치만 펴라. 근데 담배가 딱 한 가치밖에 없어? 여러 개 있지. 이 말은 쉽게 죽지. 최소한 그 담배를 한 가치씩 필 동안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 질문. 내가 특정 소재,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내가 억구에게 담배를 준 이유는 토끼 이야기랑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옛날에 토끼를 구할 수 있었지만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억구 이놈이 지금 자살할 것 같으니까 담배를 주면서 천천히 펴라. 이 말은 나는 지금 누구를 구하고 싶다. 억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담배가 가지는 기능은 뭐다? 억구를 살리려는 마음. 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뭘까? 중략줄거리에 나는 뭘 느낀다고 되어 있으니까. 억구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설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 나가면서 장면을 최대한 끊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걸 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제 큰 틀만 보여드릴게요. 소설은 생각보다 수능에도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택지 몇 개만 확인해 볼 건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4-2번 선지와 4-4번 선지를 보세요. 2, 4, 5, 세 개를 볼 건데 4-2번 선지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니? 서술에 초점을 달리한다고 적혀 있고요. 4- 몇 번 선지니 4번이랑 5번 선지는 서술자라고 적혀 있어.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서술자라고 적혀 있으면 뭘 찾으라 그랬어, 아까? 시점을 찾으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4-5번 선지에 서술자를 달리한다라는 말은 이꼴 시점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변화가 된다는 뜻이고, 시점 변화를 건드리실 경우에는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3인칭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4-2번 선지를 보시면 서술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서술의 초점이라고 되어, 이게 다른 표현이야. 서술의 초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서술의 시점이 아니라 서술의 중심인물을 말하는 거야. 지문을 가만히 보시면 앞쪽에서는 누구의 이야기? 억구의 이야기가 중심이죠. 뒤쪽에서는 형사의 이야기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서술의 초점이 달라진 건 맞아. 됐니? 서술자를 바꾼다는 표현과 서술의 초점을 바꾼다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 4번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까지 해서 이제 요 교재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고전 시간 마무리할게.